오늘의 주제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멜라토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없었던 멜라토닌이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멜라토닌은 아니고 식물성 멜라토닌은 이제 인터넷 판매가 돼서 누구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이건 뭘까요? 식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야채,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 다 식물인데 멜라토닌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견과류의 대표적이죠. 피스타치오, 아몬드 이런 데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그 체리 중에 타트 체리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체리를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주스를 만들거나 약용으로 사용되는 좀 쓴맛을 나는 타트 체리, 토마토에도 잘 추출하면 거기에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은 우리 인체에 크게 무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처방 없이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했으니까 식품이죠. 식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다 조리를 하시든지 드실 수 있는 것처럼 식품은 기호품,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멜라토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물성 멜라토닌은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건강 수면 유도제도 아니고 수면제도 아닌 거죠. 그냥 단순히 식품입니다. 예, 그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방형 멜라토닌이 나와 있었고 외국에 나가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데 나가 보시면 멜라토닌이 판매가 되는데요. 물론 해외에서도 식물성 멜라토닌이 판매가 되고 있죠. 누구나 가게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합성 멜라토닌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오시는 대부분의 멜라토닌은 사실 합성 멜라토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러같이 외국에서도 사왔고 또 작년 봄부터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사서 드셨던 멜라토닌 드셔보시니까 과연 효과가 있으셨나요? 물론 효과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효과를 잘 못 보거나 별로 먹어도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분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멜라토닌은 단순히 식품이기도 하지만 식물에 추출했으니까요. 하지만 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멜라토닌을 복용해서는 안 되거나 복용하는데 상당히 신중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멜라토닌 자체는 면역력을 조금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에 나를 공격하는 항체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 신체 장기가 파괴되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역력을 높이는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자가 항체가 더 많이 생기게 돼서 면역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에 있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복용을 피하시거나 최소 용량만 복용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겠지만 임산부, 수유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경우 또 이런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임산부나 수유부 또 어린 아이들은 멜라토닌을 복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간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멜라토닌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복용하면 이것이 처리가 되는데 어디서 처리되냐면요. 간에서 처리가 됩니다. 물론 멜라토닌이 항염증 작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들을 또 항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암 환자에서 멜라토닌을 복용했더니 간염이나 간암이 좀 줄어들거나 약해진다,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효과 이외에도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간이 이상이 있으면 처리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먹은 용량에 비해서 대사가 잘 안 되니까 혈중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질환이나 간대사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복용을 못할 건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절반 이하의 용량으로 적은 용량을 복용해서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올려야 됩니다. 대개 1mm에서 2mm 이내로만 복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리듬이 정상인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렇지라는 얘기를 하겠는데요. 멜라토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잠을 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잠을 들게 하는 효과는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으로 약을 멜라토닌을 복용하잖아요. 다른 수면제는 뇌를 억제하는 가바를 효과를 높이거나 뇌에서 각성을 일으키는 걸 억제해서 뇌가 깨지 않도록 각성을 억제하니까 자고 뇌를 억제하는 가바를 높여서 자는 건데 멜라토닌은 그런 효과는 전혀 없어요. 두 수면 유도 효과는 우리 몸의 체온을 좀 떨어뜨립니다. 이게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위에 작동돼서 멜라토닌 수용체 붙으면 체온이 약간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왜죠? 체온이 되면 떨어지면 우리의 몸은 대사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고 흥분되었던 생체시계도 억제되면서 생체시계가 꺼지니까 쉽게 잠을 드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체시계는 각성 신호라고 얘기를 한다면 낮에 높으면 우리가 깨어있다가 잠잘 때면 떨어져야 되는데 불안하거나 긴장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떨어지니까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멜라토닌 수용체가 붙어있는 생체시계에 붙어서 생체시계를 조금 꺼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뇌를 강하게 억제하거나 깨어있는 걸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체온을 조금 떨어뜨리고 생체시계를 조금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 유도 효과가 약간 미약하게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일주기 리듬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은 24시간 간격으로 깨어있다가 자고 깨어있다가 자는 리듬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듬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몇 가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갖고 있는 리듬들이 있어요. 그중에 멜라토닌 리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 유지했다가 떨어지는데 그게 한 7, 8시간이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분비 안 되다가 또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쫙 올라가요. 이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온이 올라갔다가 낮아지는데 멜라토닌이 올라갈 때는 체온이 떨어져야지 낮아집니다. 체온과 멜라토닌의 분비는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 멜라토닌이 올라가요.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코티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이 언제 분비가 되고 언제 혈중 농도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주기 리듬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자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주기 리듬, 그 멜라토닌 분비가 높아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12시에 자는 사람은 12시에 멜라토닌이 높아지는 사람이고 다음 날에도 멜라토닌은 12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주기 리듬이 정상이에요. 나는 그냥 잠을 못 자요. 이런 불안이나 일주일 리듬이 정상인데 다른 불면증으로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리듬이 교정하는 효과가 큰 멜라토닌을 복용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먹어야 돼요?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시차가 있는 사람들, 내가 너무 새벽에 자는데 좀 일찍 자고 싶은 사람들, 너무 초저녁에 자고 싶은데 자고 있는데 늦게 자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일주일 리듬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때 멜라토닌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좀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복용하시잖아요. 하지만 아까 간의 대사의 문제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대사가 안 돼서 졸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고용량 복용하게 되면 낮에 졸릴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약, 당뇨약, 그 항응고제를 약을 복용하게 되면 멜라토닌은 응고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정상인 사람들은 먹는다고 지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항응고제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니까 이것이 멜라토닌과 결합하면 같이 복용하면 항응고제의 효과가 좀 강해지고 출혈의 위험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멜라토닌을 1ml 이내로 복용해서 부작용과 출혈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조정해가면서 용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도 왜 그러냐면요. 멜라토닌이 혈압과 당뇨를 조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다가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당뇨가 더 떨어지는 저혈당이 오는 거나 혈압이 좀 낮아지는지를 추적하시면서 복용해야 됩니다. 좀 적게 복용해야죠. 약하게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멜라토닌 복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두통, 어지러움, 졸음, 속이 미스꺼움, 위경련과 같은 위장장애, 과도한 꿈이 나타난다든지 불안이나 우울증이 좀 악화되거나 증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멜라토닌을 먹다가 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는 멜라토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그러면 멜라토닌을 복용해서 하지 말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인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멜라토닌을 직접적인 멜라토닌을 식물성이든 서방형이든 멜라토닌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멜라토닌 효과를 높이거나 내 몸에서 멜라토닌을 더 만드는 내 몸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멜라토닌 잠깐 볼까요? 멜라토닌은 여기 머리 뒤쪽에 있는 송가체라는 부위, 솔방울 모양처럼 생겨서 송과선, 송가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견과류나 견과류 같은 거나 우유를 드시게 되면 트립토판, 이 안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위에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씹고 그럼 위에서 막 소화시키면서 위즙이 나와서 깨트리고 분해시켜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으로 분해가 됩니다. 얘네들이 들어와서 그 소장 벽에서 트립토판이 흡수가 돼요.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는 걸로 변하고요. 그리고 소장 벽에서 다시 세로토닌으로 변합니다. 거의 트립토판의 90% 이상은 소장의 점막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합니다. 나머지 10%는 뇌로 올라가요. 트립토판이 뇌로 올라가서 숨골에서는 우리의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게 세로토닌이 뇌에서 숨골에서 안 나오면 우울증이 생기죠. 이런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부위로 또 10%는 넘어가서 거기서 세로토닌으로 트립토판이 변합니다. 또 나머지 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송과선으로 올라가서 송과선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해요. 하지만 90%는 위벽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위벽에서 변화된 세로토닌은 여러분들의 위장의 소화 기능을 굉장히 높여줘요. 그래서 트립토판을 먹으면 소화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뇌로 올라간 건 각성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세로토닌은 점차 N아세틸세로토닌으로 또 변하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을 쭉 거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쬐고 생체 시계가 켜져 있으면 N아세틸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확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을 쬐고 깨어 있으면 N아세틸세로토닌이나 세로토닌까지만 많이 만들어지지만 낮에는 멜라토닌이 거의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조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90%가 세로토닌으로 변하는 이 소장벽에서 여기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조금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국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또는 이런 견과류를 낮에 드시게 되면 자꾸 졸린 게 느껴져요. 졸음을 느끼는 음식들 있잖아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먹고도 뇌에서만 햇빛을 변하고 햇빛을 쬐서 차단되면 뭐 이런 거 먹어도 낮에 안 졸립잖아요. 그런데 위벽에서도 멜라토닌을 만드는 과정이 좀 나타나니까 햇빛을 쬐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음식에 따라서 멜라토닌이 낮에도 조금씩은 만들어져요. 근데 많이 안 만들어집니다. 아주 조금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내가 5개 단계로 변할 때 여러 가지 여기에 연결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에 뭐가 붙어야 돼요? 바로 엽산. 비타민 B에 있는 비타민 B 9번, 9, 엽산이 붙어야지 트립토판에서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으로 변합니다. 엽산이 잘 붙어야지 이게 잘 넘어가요. 그 다음에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 세로토닌으로 변할 때는 비타민 B6, 예, 이것도 피리독신이죠. 이게 붙어야 돼요. 또 세로토닌에서 N아세틸세로토닌 변할 때는 이 마그네슘, 아이언이 붙어야 됩니다. 또 N아세틸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갈 때 엽산, 아까 말한 비타민 B9, 비타민 B12, 코발라민, 이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멜라토닌 혹시 드신다면 뒤에 그 상품명을 이렇게 보시면 이 멜라토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 이런 물질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멜라토닌을 만든 건 아니지만 조효소 역할을 해서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도와주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견과류 많이 먹으면서 엽산이나 비타민 B가 적으면 이게 또 적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공급을 해주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햇빛을 쬐게 되면 눈에서 생체시계가 자극이 되면 생체시계에서는 송가체로 신호를 보내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만드는 거를 차단시키게 되니까 우리 낮에 깨어있을 때 햇빛을 쬐을 때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만 밤이 되게 되면 어두워지면 이 생체시계가 꺼지게 되고 억제됐던 멜라토닌이 손과체에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멜라토닌은 우리가 멜라토닌 복용하든 안 복용하든 간에 이렇게 하루의 주기를 가지고 밤에 분비됐다가 깨면 안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멜라토닌이 뭐 적게 생성되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복용해서 일부 인위적으로 이런 커브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멜라토닌이 뒤에 나오는 사람은 일찍 복용함으로써 우리가 뇌에 멜라토닌을 없는 시기에 복용하게 되면 뇌에서 멜라토닌에 반응하면서 수면이 유도가 될 수 있겠죠. 또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노인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녹색,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밤이 되면 이렇게 높아져요. 그죠? 초록색으로요. 연두색인가요? 근데 노인이 되면 멜라토닌의 농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이 초저녁에 좀 올라갔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심부체온, 코티졸도 좀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대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 멜라토닌이 부족하니 잠을 잘 못 잡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멜라토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멜라토닌은 이 외에도 단순히 잠을 자고 깨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면역 증강 효과, 그다음에 위장 보호 효과, 수면 유도 효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노화도 예방하고 암도 예방하고 염증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면만 있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즉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잘 만들도록 돕는 성분을 충실하게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선 멜라토닌은 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죠. 트립토판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타티체리나 토마토, 호두 이런 데 많이 들어있으니까 시간 날 때 조금씩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도 드셔보시고 견과류도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트립토판이 들어갔죠? 아까 제가 요렇게 넘어가는 성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요것들이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엽산, 비타민 B6,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12인데요. 바로 트립토판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트립토판 많이 드십시오. 그 외에도요. 바로 엽산, 비타민 B6, 피리독신,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12, 코발라민을 드시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립토판, 멜라토닌을 만드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고 그 섭취를 통해서 트립토판이 몸으로 전달됩니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죠? 닭고기, 칠면조, 바나나, 우유, 요거트, 달걀, 아몬드, 땅콩, 귀리, 현물, 현미, 통곡물. 여러분들 흔히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 뭐 달걀 하나씩 드셔도 되고요. 우유 한 잔씩 드셔도 되고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닭고기 드셔도 좋고 견과류로 집에 갖다 놓고 조금씩 하루 견과처럼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드시면 됩니다. 충분히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능력은 갖고 있으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트립토판에서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안 먹더라도 바로 요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는 게 판매가 됩니다. 이건 해외에서 제가 따온 거지만 국내에서도 판매가 됩니다. 바로 트립토판이 변해서 만드는 트립토판은 트립토판 단계를 지난 두 번째 단계죠. 뭐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하루에 500ml에서 200ml 정도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과량 드시면 졸리고 어지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 후에 저녁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그네슘 말씀드렸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 즉 N아세틸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넘어가는 여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갑니다.
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도 있고 신경을 안정하는 효과도 있고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로 합니다. 하루에 200ml에서 350ml 정도 드시면 되겠죠? 이게 근데 시금치, 견과류, 다크 초콜릿, 현미에도 많이 들어 있으니까 자주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다크 초콜릿은 또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오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는 사실은 뇌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B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B는 브레인에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타민 B6, 피리독신, 아까 엽산 외에는 비타민 9,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트립토판에서 넘어가는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전환시키는 효소에 조효소로 작동돼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B6는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콤이나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 또는 비타민 B만 들어있는 비타민을 사다가 드셔도 되지만 바나나나 병아리콩, 닭고기에는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쇠고기, 계란, 우유에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 또 나왔죠. 마그네슘에 들어있는 시금치, 콩. 뭐 여러분들 뭐 콩류 많잖아요. 두유에도 들어있고요. 이런 두부, 비타민 중에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걸 드시는 것도 드시면서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충분히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멜라토닌을 만들어냅니다. 내 몸에서 만들어낸 멜라토닌이기 때문에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합성된 거나 식물성 멜라토닌을 과량 외부에서 보충제로 복용하게 되면 농도가 생각보다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작용 시간이 내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많이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시금치, 땅콩, 요구르트, 두부, 현미에도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거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조금 레시피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니까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바나나, 트립토판 많이 들어갔다고 했죠.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아몬드를 믹서기에 가세요. 이렇게 갈아갖고 자기 전에 한두 시간에 드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드시고요. 만약에 당뇨가 있으면 바나나 양을 줄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유와 아몬드로 하고 바나나 조금 넣어서 자기 전에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리 죽, 삶을 달걀, 치즈 이것도 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칼로리가 좀 높잖아요. 죽이고 달걀이니까 이건 저녁 식사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트 볼, 바나나, 블루베리, 견과류, 과일 이런 걸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아니면 요거트 볼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밤에 출출할 때 드시게 되면 너무 과량만 안 드시면 살도 안 찌시고요.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잘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 합성과는 무관한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빨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태아닌이 있습니다. 녹차, 홍차에도 들어있죠. 녹차, 홍차에는 카페인도 들어있지만 태아닌이 있습니다. 이 L태아닌은 아미노산인데요. 뇌로 전달되면 뇌를 억제하는 가바의 생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가바가 높아지니까 심신이 안정되고 긴장이 유도됩니다. 우리가 수면제로 복용하는 벤조 약물을 복용하면 가바 효과가 높아지는데 이 태아닌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가바를 조금 도와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250ml 정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녹차나 홍차를 한두 잔 드시면 태아닌이 몸에 섭취가 되고 그 낮에는 같이 섭취된 카페인으로 각성이 있고 태아닌은 긴장을 풀어주면서 저녁에 잠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L태아닌으로 나와 있는 수면 보충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바는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죠. 뇌를 흥분시키는 억제하는 물질이 가바인데요. 이 섭취하는 가바를 드시게 되면 불안이 감소되고 수면이 개선되고 혈압이 떨어져서 하루에 300ml, 어떤 경우는 700ml까지 복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바는 주로 그 현미쌀이나 쌀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토마토, 콩, 차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 발효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발효식품 대표적인 게 요구르트나 김치가 아니겠어요? 그거 드시면 많이 충분히 가바가 섭취가 되고 안 되면 이런 가바로 나와 있는 보충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걸 다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음식으로 대부분 드시고 필요한 것만 잘 못 드는 음식이 많다면 그걸 보충제로 드시면 됩니다. 또 허브차들도 많습니다. 카모마일, 이건 아피제닌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라벤더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레리안 루트는 냄새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드시지만 요즘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또 레몬밤 이와 같은 허브차도 긴장을 멜라토닌과 상관없지만 긴장을 좀 풀어주고 이완 효과를 초래해서 밤에 불안한 걸 막아서 수면이 유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국화차, 오미자차, 대추차, 시계초차, 루이보스차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돼서 수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오일이나 카모마일 오일과 같은 에센셜 오일도 우리가 먹는 거가 아니라 냄새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면 후각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후각신경이 활성화돼서 들어간 냄새는 전두엽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긴장이 풀어지고 흥분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잠자기 전에 라벤더 오일이나 카모마일 오일을 침대 옆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리시면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드시거나 라벤더 차를 병행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견과류라든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같이 저녁 식사에 드시고 차 한 잔 드시고 라벤더 오일을 하시면 효과가 2배, 3배까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멜라토닌 또 멜라토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의 잠은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서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젊은 사람들도 잠을 못 자죠. 그런 사람들이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못 자는 거는 멜라토닌보다 더 강력한 수면을 못 자게 하는 요인들, 잘못된 수면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해결해야지 이런 오늘 말씀드렸던 멜라토닌이나 멜라토닌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만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도 먹는 시간을 정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충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잠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2시간밖에 못 자도 그 시간에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서 햇빛 쬐십시오. 그리고 기상시간이 정해졌으면 취침시간 7시간 전 또는 8시간 전으로 설정하세요. 7시에 잔다면 12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 시간 맞춰서 자고 깨십시오. 나는 기상시간을 불규칙하면 내 취침시간이 고정돼 있으면 취침시간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정해놓고 취침시간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우리 뇌를 흥분시키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라벤더 오일 같은 거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잠자기 전에 나의 긴장과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는 훈련, 즉 취침 루틴 하는 겁니다. 1시간 전에 명상, 복식 호흡, 스트레칭과 같은 이런 동작을 하십시오. 제가 비욘드에서도 취침 루틴에 대한 방송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녁에 자는 시간이 정해졌으면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벼운 음식 같은 거, 견과류라든지 아까 레시피에서 말씀드렸던 음식을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카페인은 복용하면 6시간이 지나야지 반으로 주니까 최소한 취침 시간부터 10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침에 기상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세요. 30분에서 1시간 후에 햇빛을 쬐십시오. 깨자마자 쬐면 잠자는 시간 앞으로 조금 기상시간이 당겨지니까 30분 이후에 쬐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에 쬐는 햇빛도 생체 리듬을 높게 만듭니다. 낮에 밝게 계시고요. 잠자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 중단하시고 이완요법, 취침 루틴, 꿀잠 루틴이라고 하는 수면 스트레칭, 수면 요가, 복식 호흡, 점진적 근육 위안법, 가이드 이미지법, 명상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취침 루틴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멜라토닌 복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일주일 리듬 중에 수면 리듬을 타고 거기에 맞춰서 잠을 자는 것이 통잠, 깊은 잠을 자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정말 피곤하게 몸을 혹사시키면 잘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깊이는 못 잡니다.
그리고 자고 나도 생각보다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적당히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생활하는 운동 정도 하시고 6,000보, 7,000보 걸으시고 그런 대로 유지돼서 어느 정도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멜라토닌 요즘 정말 핫하고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과당하게 너무 뭐 인터넷 유튜브를 들어봐도 인터넷 광고가 너무 광고 홍수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멜라토닌 먹으면 뭐 못 자던 사람이 잘 수 있고 불면증 환자가 약을 끊을 수 있는 뭐 정말 이런 신비의 명약이 있을 정도로 광고를 해놨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멜라토닌 수면제도 아니고 유도제도 아니고 그냥 식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도와주는 수면 호르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복용해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